햇살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점점 그 부실 채권의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견디지 못한 그 금융권이 98년과 99년 이 두 해에 89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이죠. 일본 금융기관이 142개의 금융기관이 도산을 했습니다. 다들 들고 다녔죠. ステレオが部屋を出た。ウォークマン、ソニー。 특히 이 워크맨은 4억 대 가량이 팔렸습니다. 와, 4억대요? 이렇게 일본의 전자제품은 편리함과 트렌드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미국과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막 나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메이드 인 재팬 맞아요. 하면은 뭔가 이 품질 보증 같은 것처럼 쓰일 때가 있었는데 크리스 씨 미국에서는 어땠어요? 메이드 인 재팬.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뭔가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없는 집이 없었어요. 뭐 컬러 TV, VCR 다 일본 거였고, 이거 카메라 다 일본 거 뭐 많았고, 그만큼 미국 생활에 이 일본산 제품들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하지만 결정적으로 미국 시장을 일본 제품이 장악할 거라는 위기의식을 촉발한 것은 따로 또 있습니다. 그게 뭐였지? 1970년대에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한 위기가 있었죠. 70년대 초에. 오일 쇼크. 바로 그렇습니다. 오일 쇼크. 이 오일 쇼크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 그래요? 차인가? 아, 차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자동차. 내 생애 첫 차. 아, 진짜요? 시빅. What you don't spend on gas, you can spend on other things. The better your gas mileage, the less you'll spend on gas per year. 일본 자동차 회사인 혼다가 고속도로에서 리터당 17km를 가는 연비가 아주 좋은 차를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기름값이 비싸지는데 저 차 사면은 기름 걱정 안 하고 탈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들겠네요. 그렇죠. 오일 쇼크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차들은 컸죠. 네, 큰 대형차들을 미국 사람들이 선호를 했죠. SUV. 근데 이제는 오일 쇼크로 휘발유 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러자 연비가 좋고 경제적인 일본의 소형차에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그 무역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대일 무역에서 얻게 된 흑자와 적자를 보여주는데요. 야, 이거 뭐 왜? 흑자가 없는데요? 1964년까지는 미국이 흑자였습니다. 그랬는데 1965년에 그게 역전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미국의 적자가 엄청나게 뛰죠. 와.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자국 내 정책만으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은 1985년도에 한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의 시작입니다.
세계 무역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 적자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을 겨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 값은 내리고 엔화나 다른 나라에 통하는 그 값을 올리자고 미국이 제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이 볼펜을 만들었어요. 1달러가 240엔이었어요. 이거를 일본 사람한테 팔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얼마를 받겠어요? 240엔을 받죠. 자, 그런데 120엔이 됐어요, 1달러가. 이제는 120엔 받으면 되죠. 옛날에 이걸 살려면은 240엔이었는데 지금 이걸 살려면은 120엔밖에 안 돼요. 반값이 네, 싸진 됐네요. 반값이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일본 제품은 또 2배로 비싸지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그렇죠. 네. 결국 미국이 노린 거는 일본 물건을 향한 미국인들의 지갑은 닫게 만든다. 일본 너무 비싸.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지갑은 열게 한다. 미국 제품 이제 반값이네. 네,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이런 방침인데 일본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못하겠다고. 왜 그래야 되죠라고 할 것 같은데. 네, 그럼 당시의 기사로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못 읽겠는데요? 시장에 맞아요. 네, 그다음은 뭐죠? ドル高修正協調強化市場に積極介入日本は内需拡大 일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람대로 1987년 2월에는 1달러가 150엔까지 달러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일본은 왜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나름 그냥 자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우리께 더 팔려. 미국이 큰 조건 걸었을 것 같아요. 큰 조건. 한 가지는 아니겠죠. 그중에 좀 큰 걸로 미국의 압력이 또 상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를 높이겠다. 일본 제품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안보 조약으로 인해서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를 또 일부 떠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본으로서는 안 돼, 이렇게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마지못해 한 거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필요했던 협정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그 미국이랑 맞설 만큼 커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미국 상점들이 이렇게 성조기 걸고 Buy American이라고 미국산 사시오. 그때 약간 신토부리 캠페인 시작했어요. 신토부리. 일본 품 사지 말고 우리 거 좋아 최고. Made in USA. 우리 것이 최고예요. 교수님, 그러면 이 플라자 합의는 효과가 있었나요? 그 무역 격차가 해결됐나요? 그게 놀랍게도 큰 효과가 없었어요. 왜요? 그래요? 이미 미국 사람들이 일본 제품에 너무 적응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품에 대한 구매 열풍이 쉽사리 꺼지지를 않았어요. 빠졌구나. 그럼 여기서 포기하진 않을 텐데 미국이 이대로. 포기할 리가 없죠. 결국 미국은 플라자 합의 이후 2년 뒤 다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이번에는 경제대국 7위까지 나라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에서 미국 제품이 잘 팔리도록 일본 시장을 더 크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일본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추라 그러나? 맞습니다. 플라자 합의 때는 5%였는데 2.5%까지 낮췄다가 다시 2%까지. 네,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가 됐어요. 네. 그러면 기업이나 사람들이 돈을 엄청 빌리겠네. 그렇죠. 네. Japan, too, could help right the imbalance in the world economy by righting the imbalance in its own economy. It's time for Japan to let free
the pent-up consumer demand in their nation. 교수님, 이번에는 미국의 계획이 딱 들어맞았나요? 이번엔 드디어 미국의 바람대로 미국의 무역 적자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으로 이득을 본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리면서 일본 경제도 유례없는 활기를 띠게 된 거예요. 대호황이구나.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결국 잃어버린 20년을 예고하는 버블 경제 시대가 이때 열리게 됩니다. 수출과 내수 시장 활성화로 일본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게 됐고요. 정부는 금리를 낮추는 정책으로서 그 기업들을 지원했고, 이렇게 키워나간 몸짓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 기업은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하게 됐죠. 청년 인구가 막 느는데도 일자리가 더 빨리 느니까 청년 한 명당 일자리가 한 1.5개쯤 되는 거예요. 와. 좋은 인재를 잡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연봉도 점점 높아졌어요. 아, 좀 통이 컸어. 부러워요. 뭐 신입사원들이 신났네요. 반대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구하기 힘들고. 하지만은 낮은 금리로 시작된 내수 시장의 확대가 결국에는 일본의 도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일본 기업과 일본인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테크를 위한 방법으로 너도 나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낮은 금리로 2% 정도, 3%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부동산을 사두면은 부동산 가격은 10%, 20%씩 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뭐 불패다,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 하니까 안전한 데다가 수익도 좋으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살 때 어느 땅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요? 도쿄죠 뭐. 그렇죠. 아, 수도권. 도쿄의 땅값부터가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와, 이제 다 올랐네 그냥. 1984년을 100으로 뒀어요. 그때 만약에 100만 엔이었으면은 그게 84년부터 90년까지 6년이죠. 6년 사이에 300만 엔이 됐다는 얘기예요. 3배가 뛰었네요. 네, 네, 많이 올랐네요. 네. 도쿄가 3배가 올랐는데 일본의 평균 땅값도 2배는 다 올랐어요. 네. 도쿄 땅을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전체를. 들어봤어요. 또 도쿄 중심가의 항공을 팔면은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 아유. 네, 이런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그때는 넘쳐났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대책은 뭐 없는 건가요? 그때는 5.2%였던 GDP의 실질 증가율이 3.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고 내수 경기를 막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실질 GDP의 증가율도 4.7%, 6.8% 이렇게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이거를 극단적인 버블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했고, 또 일본 정부에서는 금리를 내렸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기술 투자하고 설비 증진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까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이런 부동산 투자가 일본 국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해외 부동산도 막 사들이나요? 아 맞아. 네, 그렇죠. 해외에서? 뉴욕의 티파니 빌딩, ABC 본사 등 미국 중심가에 있는 상징적인 건물까지 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랜드마크. 그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1980년에는 6,000엔이었어요. 1980년에 6,000엔. 그런데 1989년 말에 38,000엔 선까지 올랐거든요. 9년 만에 한 6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세였고요. 주가가 뭐 매일같이 오르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이것도. 이렇게 주식 열풍이 불어서 일본의 주가가 팍팍 뛰니까 기업의 시가총액도 팍팍 뛰죠. 네. 그래서 1989년에는 일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합계가 뉴욕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 합계를 누르고 세계 1위가 됩니다. 1위. 네, 그럴 때가 있었구나. 진짜 뭐 세계 최고였네.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막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기업 순위 막 다 먹고 막 이랬던 때 있었던. 네 맞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20위 안에 일본 기업이 대거 포함돼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그래. 와, 일본 와, 진짜. 세계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기업 중에 무려 14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지만 은행이 순위권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20위 안에 든 일본 기업 14개 중에 반이나 랭크된 은행 및 금융업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 이익으로 은행과 금융업 역시 그 몸집이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입니다. 아. 그런데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1989년 12월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는 1990년에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새해가 되자마자 주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기업과 투자가들과 일반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우 됐어.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됐어. 나는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대세가 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2월에 정점을 찍었죠. 그 뒤부터 무섭게 떨어지죠. 와, 2만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서야 거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89년 12월. 아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아 나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에서 계속 오른다 하면은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떨어져 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면은 그때는 빨리 팔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불안해서.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데 네. 팔아서 저런 상황이 네. 온다고 하면 네.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 그렇구나.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제 이게 버블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6%까지 올리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저금리니까 은행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던 일본인들은 이제 채무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졌어. 오, 이제- 이자 비용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이 내 집 팔아가지고 이 빚 갚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쏟아져 나오는 매물에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게 크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제 일본에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실채권의 규모가 93년에 약 13조 엔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것이 90년부터 96년까지 금융기관 16군데가 도산을 하게 됐습니다. 줄도산을 했구나.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1995년 1월 17일 고베에서는 일본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경제 회복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있어. 오 마이 갓. 7.3을 저 정도면 새벽에. 와, 초토화됐다. 전쟁 일어난 것처럼 좋겠네. 아, 저 사진 많이 봤어요. 물. 저게 사진이 진짜 많이 신경 썼어요. 와. 그래서 인명피해도 진짜 많았겠다. 모르겠네요. 네, 정말 무섭죠. 보기만 해도 무섭죠. 땅이 여기저기 갈라져서 뭐 고층 빌딩들이 붕괴가 됐고요. 고베와 오사카를 잇는 한신 고속도로의 철근이 뭐 부러지듯이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20초 동안에 일어난 지진인데 이걸로 뭐 도로와 건물이 순식간에 파괴되면서 6,4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43,792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전쟁과 같네요. 거의. 네. 그리고 또 옛날 목조 주택이 많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지진으로 10만 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가 됐고요. 또 지진이 발생하면은 의외로 또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아야 씨는 학교를 거기서 나왔지만 뭐 저런 지진을 겪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95년이니까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네. 고치 시골에 있어서 저는 없었는데 친척들은 고베 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가구가 무너져서 죽을 뻔했다라는 얘기랑 바닷가 쪽의 피해가 엄청 컸고 그 바닷가 쪽이 좀 땅값이 좀 싼 편이랑 그 빈부격차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그런 피해였어요. 교수님, 그러면 이 고베에서 일어난 대지진이 일본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준 건가요? 네. 이곳이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고베항의 항만 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도산한 기업이 한 달 반 동안에 22곳 도산을 했고요. 또 1997년 말까지 3년간 약 394건에 달하는 기업 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진의 여파가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었어요. 고베에서 큰 지진이 나니까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 돈들을 외국에서 들여오면서 다시 또 외국에서 달러가 일본으로 들어오니까 엔화가 또 비싸졌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 경제가 힘든데 수출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일시적인 엔고 현상까지 발생하고. 설상가상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는 더 금리를 낮췄어요. 네, 아까 1.75%까지였는데 또 0.5%까지. 0.5%요? 거의 제로. 거의 없는 네, 거네요. 0.5%까지. 제로금리. 네. 하지만 0.5%까지 금리를 낮췄는데도 기업들이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기업들은 왜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돈을 사람들이 안 쓰니까 돈을 빌릴 수 있어도. 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단 기업들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업도 많이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빌린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는 깎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금리를 아무리 낮춰줘도 이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오면은 이거를 빚을 갚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할 수가 없고 또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힘들고요. 그래서 점점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신 아오지 대지진 2년 후에는 또 다른 위기가 왔는데요. IMF.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이게 또 아시아를 강타하잖아요. 홍콩 증시 폭락 등 동남아 금융 위기의 파문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지난달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판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오늘까지 5,8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태국으로부터 시작된 포화 위기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아시아를 강타한 그 외환 위기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역시 일본 기업들에게 안 좋은 일이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이 폐업을 결정합니다. 証券の一角を占めていた山一証券は事実上倒産し、100年の歴史の幕を閉じることになります。私らが悪いんです。社員は悪くございません。一人でも二人でも皆さんが力を貸していただいて再就職できるように。 자진배요. 산요증권도 폐업. 타산한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은 1900년에 설립돼서 지난 1세기 동안 홋카이도 경제를 뒷받침해온 굴재 은행입니다. 일본에서 전국 규모의 은행이 무너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北海道の歴史そのものですので、本当に悲しく残念に思ってます。町銀のように潰さずに置いてほしかったんですよね。どうしてそれできなかったんでしょうね。 절망적인.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줘요. 아이고.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완전히 망해버리면은 아예 완전히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점점 그 부실 채권의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견디지 못한 그 금융권이 98년과 99년 이 두 해에 89개. 그래가지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이죠. 일본 금융기관이 142개의 금융기관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일본 기업들의 도산이 가장 많았던 때입니다. 특히 98년에는 일본 내 도산한 회사가 19,171개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사상 최대. 그리고 개인 파산 건수 역시 전후에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를 합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1.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1997년에는 2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3만 2천 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그 다음에는 3만 3천 명. 2003년이 그 최악이었는데 2003년에는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았어요. 우리 그 아빠가 일본 회사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동료들한테 듣기로는 전철 타면서 그 갑자기 안내 방송 뭐 운행이 중단되었으니 인명 피해 때문에 잠깐 뭐 기다려 주세요 얘기하더라고요. 두신 지하철에.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본 소녀들의 원조 교제 문제까지 그 사회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최신형 그 휴대폰이라든가 명품 가방 이런 것이 많이 유행을 했죠. 그 버블계 영향으로 그 유행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원조 규제까지 미디어를 많이 장식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계속 물가가 오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기업들이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본이 뭐 죽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뭔가를 하려고 하죠.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는 제로 수준까지 낮춰요. 네, 제로 수준까지 낮춰가지고 기업이나 개인이 좀 돈을 빌려가지고 쓰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붕괴 후에 일본의 만성적인 경제 문제가 된 이 디플레이션, 이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2001년에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일본의 87, 88, 89대 총리인 고이즈미 주니치로.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 없이 성장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효율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강력한 그 구조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정 민영화라고, 우체국이 공기업이었는데 고이즈미가 이거 안 된다, 우정 민영화 하겠다 해서 민영화를 하고요. 또 부실 채권이 많이 쌓였다겠죠. 고이즈미가 이것도 안 돼, 부실 채권도 해결하겠어.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차라리 사가는 거예요, 부실 채권들을. 그리고 대출도 이제 죽어가는 기업에 더 이상 대출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일본 은행이 세계 최초로 2001년에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해요. 아. 그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은행, 중앙은행이 일본의 시중은행들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제공하겠다. 당신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시중은행은 엄청나게 돈이 많다, 빌려가지고 돈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시중은행에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풀면은 뭐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값어치 떨어지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죠. 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죠. 그럼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은 엔화의 가치가 외환 시장에서 어떻게 되겠나요? 엔화가 막 풀리니까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엔화가 싸진다는 거죠. 우리가 연태까지 여러 번 봤지만 엔화가 싸지면은 일본 기업들에게 유리하죠. 수출이 되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서 드디어 터널을 지나가지고 빛이 보인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필이면은 안 좋은 일이, 또 다른 위기가 일본을 찾아왔습니다. 또 자연재해 같은 거요? 이번에는 2008년 9월에 서프라임 모기지. 네. 미국계 했던. 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이게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바로 그 전 세계적인 위기가 터진 거예요. 좀 회복할 만하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시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또 불황이 닥친 거예요. 2009년부터. 그러니까 미국, 영국, 또 유로, 여기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를 카피해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때 또 양적 완화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엔화가 엔고죠, 계속 올라가나요? 그렇죠. 일본의 엔화 가치가 마구마구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너무 힘들죠. 지금 엔화 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다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또 리콜 사태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 리콜. 네. 그래서 도요타도 그때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게 됐고요. 先日来トヨタ車の品質や安全性に関しまして多くの皆様にご迷惑をおかけし、またご心配をおかけしましたことに対し、この場をお借りしまして改めてお詫び申し上げます。 아야 씨는 이때 좀 기억나시겠어요? 좀 최근이라. 네네. 그러니까 90년대 말이 일본은 최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2008년부터 암흑기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니도 2011년에는 견디다 못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했는데 이때 기업들이 많이 도산했었어요. 일본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계속 겹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베 지진처럼 또 2011년도에는 그 일본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보다 더 큰 9.0이네. 이게 뭐야? 저 진짜 무서웠겠다. 와우. 이 쓰나미였잖아요. 처음 들어오는 거. 와, 저게 진짜 상황. 거대한 쓰나미 동반하면서 뭐 하루아침에 마을 전체가 사라지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원전사. 그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기 1, 2, 3, 4호기에서 폭발 사고까지 발생하죠. 저건 진짜 재앙이죠. 그렇죠. 네. 최근 일이라서 기억이 많이 나요. 대학교 1학년 때 일본 여행 가려고 딱 했다가 저 때 원전 폭발하고 그래서 다 취소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는 그 당시 아사히신문에 있어서 피해 지역도 취재하러 다녔었는데 이건 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뭐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2011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뭐 OECD 34개국 중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뭐 압도적인 1위가 됐고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일까지 뭐 생겼고요. 일본 경제가 또다시 이때 주저앉죠. 실업률 막 높아지고 기업 도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지갑을 열지 않고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디플레이션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 이거 안 되겠다. 뭔가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일본의 경제를 되살리겠다면서 나선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전 총리인 아베 신조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해 디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제한이 없는 양적 완화인 거예요? 네, 우리가 내세우는 GDP 성장률 2%, 물가 상승률 2% 이게 안 되는 이상에는 우리는 더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무제한이 맞습니다. 계속. 네, 고이즈미 총리 때보다 5배 이상 그렇게 더 강력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일본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아베의 의도는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습니다. 취업률도 좋아지고 기업의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이때부터 그 일본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일본인들도 많은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일본이 90년대 중반부터 젊은이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겠죠?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아, 고령화. 그리고 2012년 정도부터 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
조금만 샥이 와도 지갑을 닫게 되는 움츠러드는. 네,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지난 잃어버린 20년, 1990년, 91년 버블이 붕괴되고 2009년 그 리만 샥이 있을 때까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을 때까지 그 20년 동안 우리는 그 20년 동안을 거의 성장을 못했는데 그 20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놓쳤을까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고용을 안정시킬까? 어떻게 하면 임금을 안정시킬까? 우리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이 마지막 10년 동안은 일본이 많은 것을 정리하게 돼요. 일본이 정리한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정리한 것. 한국은 20년이고 10년이고 5년이고 잃어버릴 필요가 없이 그 교훈을 지금 우리가 가져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한국 사회를 또 새롭게 꾸밀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920년대 미국의 본격적인 호황기가 옵니다. 그 시대를 광란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천하무적 주식 사야 돼. 자동차를 사는 가장 쉬운 방법, 빚을 내서 사면 되잖아. 와우. 근데 돌연 1929년 어둠 속에 빠지게 돼. 이 시가총액의 90%가 증발해버립니다. 우와. 10%만 남았어? 전 맨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투신 자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됩니다. 집단 8%. 여기에 기관총까지 사용됩니다. 불까지 질러버립니다. 미국은 왜 갑자기 경제 대공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 미국 자본주의의 빛과 어두움을 제대로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 도시라고 생각하는 뉴욕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았던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 도시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 대공황. 미국의 경제 호황기와 경제 대공황 시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9세기 후반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을 계기로 세계 최강의 산업국 반열에 들어오게 됩니다. 군수 물자를 대량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류와 생산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철강, 조선, 석유, 전기 이러한 기업들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이 과연 순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습니다.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은 미국 시장 경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자, 18, 19세기에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 산업화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뭐예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방임이요? 어느 정도는 아시죠? 아시는 분? 경제학 시간에 배우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에 기초해서 그냥 정부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잘 냅두면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다. 혹시 혜정 씨 경영대 출신 아니세요? 네, 맞아요. 네. 네, 경영대. 경제 주체인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국가는 손을 떼라는 얘기예요. 강력한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원칙입니다. 자, 이런 원칙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큰 기업들, 돈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작고 힘이 약한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뭐예요? 합병하거나 또 파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거대 독과점 기업 집단이라는
트러스트가 생기게 된 거예요. 19세기 후반에 산업 자본가의 시대를 얘기할 때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산업 자본가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인더스트리얼 타이쿤, 어마어마한 산업 자본가들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세 사람이 유명하죠. 먼저 사진을 볼까요? 자, 왼쪽은 누굽니까? 존 D. 록펠러. 이제 우리는 록펠러라고 그러죠. 석유의 왕입니다. 두 번째는 앤드루 카네기, 철강 왕. 마지막 오른쪽은 금융의 왕, JP 모건입니다. 이처럼 세 명의 기업가는 각각 비슷한 방법으로 부를 이뤘고, 이는 곧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들어 결국 부자들만이 더 부자가 되는 경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빈부격차는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지불하면서 노동시간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아, 근데 많이 벌면서 노동자가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고 이게 파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군인과 경찰이 들이닥쳐서 물리적으로 해산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 자체가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을 막기 위해서 사설 탐정 회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아니 악명 높은 회사가 핑거튼 탐정 회사. 아, 핑거튼 알지. 카우보이도 싹 다 잡아서 없애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게임에서 알게 됐어요. 역시. 저는 사실 은지훈 씨가 알아내서 사실 처음에는 거짓말 한 줄 알았어요. 대단합니다. 게임에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이 핑거튼 이 탐정 회사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만약에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물리적으로 진압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운동은 노동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들이 산업 현장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결국 기업들이 이런 부도덕한 행위로 제멋대로 몸집을 키웠는데 정부가 간섭과 규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은 무시무시한 학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좋은 예가 1914년 록펠러의 콜로라도 연료 철강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광산이 있었어요. 노동 환경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단체로 자기들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해고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0,000에서 2만 명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사택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동원해서 공장 주변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갑니다. 결국 군인들과 대치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1914년 4월 군인들이 집단 발포를 합니다. 여기에 기관총까지 사용됩니다. 그 당시 천막추 상황을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여기에서 11명의 어린이 시체와 2명의 여성 시체가 발견됩니다. 이 사태로 총 19명이 희생당합니다. 목숨을 잃습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나? 저런 게 알려줘도? 그런데 이게 록펠러 회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카네기도 1892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892년에 이 홈스테드 스틸, 카네기 스틸에서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때 카네기 회사에서는 이 핑거튼 회사 기억나죠? 여기서 무려 300명의 용병을 착출해서 진압한 거예요. 그래서 또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점 기업들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이 독점 기업가들을 보는 시선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아, 기부를 많이 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기부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했던 것은 이미지 메이킹도 있을 거예요. 자기 본인의 이미지를.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몰건은 또 미국 경제도 살립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갈 대공황 이전에 미국의 최악의 경제 공황이 1907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907년에 패닉이라고 하는데, 자, 경제 공황이 오니까 몰건이 금융계의 큰 손을 불러 모아서 지금 상황 이러니 돈을 내놓고 미국 경제를 극복하자. 그래서 1907년 이 패닉이 극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융 위기를 맞습니다. 미국의 일부 기업들이 이 경제 시장을 독점하는 사이 유럽은 1차 세계대전에 혼란에 빠집니다. 전쟁 중에 수많은 산업시설들이 파괴된 유럽은 전쟁 후에도 물건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미국은 피폐해진 유럽을 대신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식량과 무기 등 여러 제품들을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20년대 미국의 본격적인 호황기가 옵니다. 그 정도가 엄청나서 그 시대를 광란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네, 1929년 3월에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후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희망에 찬 밝은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GDP 기준으로 42%나 성장했어요. 평균 소득은 1,500달러에 오르게 됩니다. 실업률은 4% 이하예요. 말이 안 돼요. 진짜.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제 호황을 뒷받침했던 것이 월스트리트의 뭐예요?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식 열풍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주식에 투자하겠다면 10배인 1,000만 원을 은행에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투기장이 될 거 아니에요. 완전 투기장이네. 완전 거품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돈을 있는 데를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했던 거죠. 거기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경제학자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tock prices have reached what looks like a permanently high plateau. 주가가 이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주식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의 말처럼 1929년 9월에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다우존스 주가 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자, 이 당시에 주식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주가 지수 그래프입니다. 급격히 오르더니 29년 9월에 381을 찍은 거예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고점을 찍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주식 거품을 한마디로 표현한 당시 신문 이 헤드라인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928년 7월 15일자 뉴욕타임입니다. Stock Speculation, 전국적인 주식 투기 헤드라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태를 불안하게 보는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한번 만평을 한번 볼까요? 배가 뿡 나온 사람 누구예요? 주식 투기에 미친 대중이란 얘기예요. 터지기 일보 직전.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계속 주식을 주문하니까 이 서빙한 사람은 뭐예요? 야,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뺏었네. 터지기 일보 직전에 이 주식 열풍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앞에 북치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월스트리트 이 주식 붐을 북치고 누가 나갑니다. 저쪽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국가의 일반적인 번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기다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 경기보다 주식시장이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경고를 어쨌든 하긴 했네요.
그렇지만 무엇에 빠지면 안 들리죠? 경고가 안 들리죠. 안 들립니다. 근데 진짜 요즘 우리나라 상황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맞아. 정말 요즘 친구들도 보면은 그 주식 어플 깔아가지고 하루 종일 등락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유럽에서도 비슷해요. 유럽에서도 진짜 주식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쉽게 돈 벌기 위해 단기 투자도 하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결국에 돈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똑같지는 않아요. 저 비슷한 분위기가 되기는 하지만 똑같지 않은 게 그때 당시에 사실 시장에 대한 규제라든지도 뭐 기업 평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굉장히 미흡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완전히 수치를 막 풀려서 막 이렇게 내보내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장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그런 장치가 없었어요. 맞아요. 정부는 시장 경제에 간섭을 안 씁니다. 자, 1920년에서 1929년 10월 전까지 다우 지수 누적 상승률은 무려 245%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던 미국 경제 성장을 두고 사람들은 황금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신기록을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 온 것입니다. The collapse of the stock exchange had spread like wildfire in New York. Thousands of people streamed the Wall Street, fearing for their shares. 사실 그 전날 수요일부터 조짐이 좀 안 좋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표 전략회사인 웨스팅하우스 주가가 폭락하더니 여러 우량주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수요일 주식시장이 마감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목요일 개장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대규모 주식 매도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올 게 왔구나.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The following morning, the fear turned to panic, and brokers began unloading margin accounts at record speed. Stock prices plummeted sickeningly across the board, spurring the rush of sell orders from terrified speculators, still more. As anguished shrieks rose up from the floor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the visitors' gallery was cleared. In less than 2 hours, nearly $10 billion invested in stocks was simply wiped out. 타일러 씨나 KD 씨는 검은 목요일에서 들어는 봤죠? 네, 유럽에서 사실 검은 금요일이라고 해요. 왜냐면 그 시차 때문에. 시차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거기 금요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날 얼마나 많은 주식이 떨어졌을까?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여기 확 떨어지는 지점이 보이죠? 이때가 바로 검은 목요일을 겪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GE, 제너럴 일렉트릭이 396달러에서 210달러까지 폭락합니다. 반토막 났네, 반토막. 거의 반토막이죠. 이날 거래된 주식이 종전 하루 최대 거래량인 400만 주의 3배가 넘는 무려 1289만 주가 거래됩니다. 시카고와 버팔로 주식시장은 아예 12시 반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11명의 주식 투자가 투신 자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립니다. 당일 오후 1시 월스트리트의 주식 중개인들이 긴급 회동을 가집니다.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여러 회사에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자 합의를 봅니다. 그때 또 몰건 은행이 개입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실패했죠. 이번 상황은 지난 1907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경제 규모가 커졌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거대한 이 미국의 경제가 주식시장과 연동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큰 손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돈을 내서 이렇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블랙 Thursday, 검은 목요일 소식가 그 주말 동안 이 신문을 통해서 급속도로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돼서 주식이 개장하자 사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거래소의 기계조차도 어떻게 가동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주식이 매매됩니다. 미국 증시는 추락을 거듭하더니 1932년 7월까지 3년 만에 시가총액의 90%가 증발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검은 목요일 사태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요. 거품이었나? 그렇게 붐이 일어났는데 주식 붐이 일어났는데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왜 떨어진 거지? 근데 일단 주식 샀을 때 사실 나한테 없는 돈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출도 못 갚고 뭔가 다 무너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다 보면 또 은행도 무너지고. 맞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왜 검은 목요일이 발생했는가는 경제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역사가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죠. 경제학자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잉 설비, 과잉 생산. 사는 사람은 안정적인데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 시설을 늘려서 무작정 제품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물건이 재고 창고에 쌓일 거 아니에요. 재고가 쌓이게 되자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주식에 투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얘기했던 주식의 열풍입니다.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세상에 아무런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도 그 당시에는 주식에 상장할 수 있었어요. 수익을 남긴다는 데이터도 없는데 주가가 2배, 3배로 튀어오릅니다. 왜 튀는 거예요? 소문으로. 뭔가에 투자하면은 이 주식이 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고속 성장에 따른 소득 재분배 문제도 컸습니다. 20년대 경제 호황으로 그동안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0.5%에서 1% 상위 계층이 미국 전체 부의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미국 가정의 80%는 아예 은행에 예치한 돈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소수의 부자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한번 폭락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주가 대폭락 사태가 일어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전국에 있는 수만 개 회사가 파산됩니다. 1929년에서 33년까지 미국 은행의 3분의 1이 파산됩니다. 9,000여 개 이상의 미국 은행들이 문을 닫습니다. 거리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Unemployment rose to 25%. The Great Depression had set in. 고층 빌딩에서는 연일 투신 자살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납니다. After the stock market crash, just in New York, a dozen bankers committed suicide.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자, 경제 대공황이 90년 전의 일이죠. 먼 나라 일같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1997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IMF 터졌잖아요.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경제 회생에 필요한
주요 조치들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IMF에 대해서 기억나신 뭐 다른 에피소드 있는가요? 저는 그때 그 교과서에 뭐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해서 금모아 수출하자 캠페인 열흘째인 오늘로 이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3.3톤보다 2배나 많은 6.8톤가량의 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때 군대 입대하려고 사람들이 지원자들이 엄청 늘어가지고 그때 군대를 일단 가자. 예, 군대부터 다녀오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군대 지원을 엄청 했죠. 이제 우리나라도 그때 경제 위기 때 서울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제1일행이 문을 닫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기아, 대우, 한라 기업 등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거나 팔려나갑니다. 당시 우리도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미국 자본주의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었잖아요. 네. 미국 자본주의가 붕괴했다는 것은 뭐예요? 세계 자본주의가 연쇄적으로 붕괴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어떤 나라도 미국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길거리에서는 구호 단체들이 주는 빵을 받으려고 줄을 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때 사진 하나를 볼까요? 커피랑 도넛 받으려고 온 거구나. 저 실업자가 저렇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실업자가 근데 그 아까 그 시카고 갱처럼 다 입고 있네요. 오, 시카고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요? 다 갱 아니에요? 구호 단체가 주는 프리 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섰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무료 급식소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오, 그래? 그러게. 진짜 이미 언급된 지금까지 언급된 사람 중에 나왔어요. 재벌들? 록펠러. 모간이에요, 라카펠라. 카네기. 알카폰. 예, 알카포네입니다. 진짜? 알카폰. 예. 그래서 시카고 갱처럼 입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나는 그래서 지원 씨가 맡을 줄 알았는데 타일러 씨가 아니 손수를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죠. 마피아가 저런 좋은 일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1931년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때 무려 5천 명이 끼니를 여기서 해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카포네를 대공황의 로빈 후드라고 불렀습니다. 와.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끈이를 이어갔습니다. 클리블랜드나 뉴욕이나 도심 외곽에는 주식과 대출로 집을 날려버린 사람들이 판자촌을 형성합니다. 그걸 그때 사람들은 후버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후버빌. 대통령 이름이에요? 당시 대통령 이름이 후버입니다. 이 후보 대통령이 무능해서 해결을 못한 혹은 그가 경제 공황을 초래한 지도자였기에 비아냥거리는 말로 후버빌, 그 당시에 판자촌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Unemployed, wanted a 뭐 같아요? decent job. Wanted a decent job. 예, 일을 구하는 사람. 구하는 구직자들이 자기 이력서를 내걸고 양복을 입고 본인을 광고 자기 홍보. 예, 몸에 이력서를 메고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잡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이대고 그냥 걸린 데 있으면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이에요. 1933년에 미국 실업률이 얼마까지 간 줄 아세요? 50%? 50%면 다 망하죠. 완전. 이건 뭐 30%. 25%까지 갑니다. IMF 때 우리나라 실업률 최고치가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7%. 25%의 실업률이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잡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실업자들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먼저 그걸 볼까요? 뭐지?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 팩토리 리오픈. 공장이 다시 열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게 된 거예요. 공장에 가야 되나? 월갈라. 드디어 일감이 생겼다. 꿈에 겨워서 이제 진짜 집을 갖게 되겠군 그 말이에요 지금. 후보빌, 판자촌. 내가 본 것 같아. 아 진짜. 저때 그 딱 상황을 설명해 주네요 제대로. 이 영화 속 장면은 그 당시 현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미국 국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90년 전에 미국의 대공황을 보면서 어떤 교훈이 있다면 어떤 거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강의할 때 한 30년, 벌써 30년 전이네요. 기말 리포트에 대공황을 예외 없이 내줍니다. 대공황을 겪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그분을 통해서 녹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어요? 어땠어요? 그 리포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그 시대를 겪었던 미국인들이 대공황 그 시대를 Good old days. 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좋았던 그 옛날 그 시절. 경제 대공황 때가 좋았다고요? 미국 자본주의 최악의 순간이잖아요. 미국 사상 가장 어려웠고 가난했던 순간인데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아, 그때가 좋았지.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가족이 하나 되고 이웃이 하나 되고 어려웠지만 함께 나누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단단해지네요 뭔가. 우리가 지금 네.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일러 씨가 알죠? 영어 stick together. Stick together. 함께 이 시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